1945년 4월 13일 밤 네덜란드 즈볼러 5만 명의 네덜란드 시민들이 모두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나치의 점령 아래 5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었죠. 성 밖의 어둠 속에서는 캐나다 포병이 포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는 순간 이 유서 깊은 네덜란드의 고대 도시는 폐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작전 절차였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을 섬멸하는 것이었죠. 민간인 사상자는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려 합니다. 레오 메이저 일병은 왼쪽 눈에 안대를 단단히 쓰고 손에 든 스텐 기관총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윌리 아세노 역시 같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간단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시내에 잠입하여 독일군 병력을 파악하고 적군의 진지를 표시한 후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길어도 6시간 후에는 포격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메이저는 23살로 전쟁 전에는 몬트리올의 배관공이었습니다. 기초훈련 외에는 정규 군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장교 자격도 없었습니다. 단지 1940년에 입대한 퀘벡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죠. 그는 아버지를 본받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재 그는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며칠 후 SS 순찰대와 마주쳤을 때 백린 수류탄에 맞아 다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소총을 조준하는 데는 한쪽 눈으로 충분해 라면서요. 연합군 지휘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메이저와 아세노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그것은 완전히 승인되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즈볼러를 정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도시를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단 두 사람의 힘만으로요. 그들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메이저는 연합군의 포격이 도시에 가하는 파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마을에 연기 피어나는 폐허를 헤치고 다녔던 그의 눈앞엔 오직 부서진 돌무더기와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츠볼러만큼은 절대 같은 전철을 밟게 둘 수 없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23시 캐나다 병사 2명이 무인지대로 발을 들였습니다. 현지 농부 핸드릭 판 크나르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네덜란드 시골을 가로질렀습니다. 노 농부는 철도 연선을 따라 독일군의 기관총 진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는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절친한 친구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홀로 남겨져 칠흑 같은 밤에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자신보다 몇 배나 많은 적들과 홀로 맞서 고독한 게릴라전을 벌일 거라는 것을 해가 뜰 무렵에는 더더욱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군사, 전략상 불가능한 위협을 달성하리라는 것을 바로 홀로 도시 전체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병사가 전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츠볼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전후 사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1945년 4월 네덜란드 해방전은 이미 잔혹한 소모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비록 연이어 패퇴하고 있었지만 네덜란드 한치의 땅에서도 여전히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도시들은 요새로 변했고 모든 다리가, 모든 운하가, 모든 광장이 사륙지대가 되었습니다. 메이저가 속해 있던 캐나다 왕립 22연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1944년 6월 6일 그들은 캐나다군 공격 주력 부대로서 주노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첫날 메이저는 곧바로 홀로 독일군 반궤도 장갑차 한 대를 노획하고 전원을 사살했습니다. 차량에 실려있던 핵심 정보와 적군 통신 장비 그리고 기밀 암호는 바로 연합군 정보부서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길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몸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상륙 며칠 후 메이저는 쌓인 규모의 SS 친위대 순찰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모든 적들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죽기 직전 백린 수류탄을 터뜨렸고 폭발로 그는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군의관은 그를 영국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제대까지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는 단호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이 해적 같지만 한쪽 눈으로도 충분히 조준할 수 있어. 그는 부대에 남아 정찰병 겸 저격수가 되었습니다. 1944년 10월 스엘데 강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트베르펜 항구를 차지하기 위한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메이저는 다시 한번 불가능한 전과를 올립니다. 홀로 독일군 병사 93명을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고
일부 역사가들은 세부 사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저는 홀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거침없는 전진과 위협만으로 연이어 독일군을 포로로 잡았고 그들을 연합군 방어선으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공로로 우수 복무 훈장 후보에 올랐다고 전해지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이 몽고메리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는 그가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945년 2월 메이저의 전쟁 경력은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독일 쾰른에서 그는 종군 목사를 도와 파괴된 독일군 티거2 전차 안의 시신을 병력 수송차에 실으려던 중 차량이 지뢰를 밟았습니다. 폭발로 목사와 운전사는 즉사했고 메이저는 먼저 튕겨 나갔습니다. 등에 심한 충격을 받고 땅에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었으며 양쪽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전쟁이 끝났다고 단언했고 제대 서류까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 난 물러설 수 없어. 1945년 4월 13일 메이저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걸음은 뻣뻣했으며 한 걸음마다 등에서 극심한 통증이 따랐습니다. 그는 오직 모르핀 주사와 단 한 번의 집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성적인 지휘관이라도 그를 최전선에서 전출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부대가 즈볼러에 근접했을 때, 정찰 임무를 수행할 자원병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메이저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아르세노가 그 뒤를 바싹 따랐죠. 전술적 상황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즈볼러는 핵심 교통 요충지였고 첩보에 따르면 독일군이 중무장 병력으로 주둔해 있었습니다. 국방군 정규 부대도 있었지만 SS 부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병력 수는 불명이었습니다. 도시 내 5만 명의 민간인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이 전투는 집 한 채 한 채를 두고 벌이는 쟁탈전이 될 터였습니다. 연합군의 사상자는 엄청날 것이고 독일군 사상자도 막대할 것이며 민간인 사상자는 더욱더 비극적일 것이었습니다. 군사 교범에 따르면 해결책은 오직 포격뿐이었습니다. 먼저 독일군 진지를 평탄화하고 은폐물을 파괴한 뒤 보병을 투입해 소탕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민간인들은 희생되겠지만 이 유서 깊은 네덜란드 도시는 파괴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입니다. 연합군 병사들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죠. 포격은 4월 14일 새벽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번 정찰의 유일한 목적은 충분한 첩보를 수집하여 포격이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6시간 내로 왕복하여 제때 보고하는 것이었죠. 메이저와 아르세노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휘관에게 즈볼러를 홀로 해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불복종으로 인한 체포였을 겁니다. 심지어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어 작전은 분명 저지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기와 임무 명령을 받아들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전설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레오 메이저를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 영웅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1921년 1월 23일 그는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었고 그가 한 살이 되기 전 온 가족이 몬트리올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몬트리올의 한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습니다. 냉담하고 서먹서먹했으며 실망감만 가득했죠. 메이저는 14살 때 고모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고 19살이 되던 해, 즉 1940년에 그는 징병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입대 이유를 묻자 그는 솔직하고 뼈아프게 대답했죠.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는 군사 배경이 전혀 없었고 예비역 장교 훈련 캠프에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복무 전통이 없었죠. 그저 손으로 먹고 사는 배관공이었을 뿐 고치고 메우는 데 능숙했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했죠. 군 당국이 그의 파일을 살펴보자 그들은 평범한 퀘벡 프랑스계 청년 하나만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소년이었고 그 어디에서도 훗날 캐나다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병사 중 한 명이 되리라는 잠재력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메이저의 뼛속에는 남다른 특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뉴브런즈윅 훈련 기간 동안 상사들은 이를 알아차렸죠. 그는 타고난 정찰병이었고 주력 부대보다 앞서 나아가 소리 없이 적진 깊숙이 침투의 정보를 수집하며 늘 신경을 곤두세우는 병사였습니다. 정찰병은 독립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공격, 빠른 대처가 필요했는데 메이저는 순간적인 대처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났죠. 심지어 1944년 6월 왼쪽 눈을 잃었을 때조차도 그는 어떤 제약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대는 그의 상징이 되었고 전우들은 그를 외눈박이 유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진을 유령처럼 넘나들었고 소리 없이 움직였으며 빠르고 치명적이었죠. 독일 병사들은 거듭해서 보고했습니다. 신출기모라는 캐나다 저격수를 마주쳤다. 언제나 혼자이며 언제나 극도로 위험하다. 메이저는 부대 내에서 명성이 자자했지만 명성이 높았음에도 경시당하고 의심받았습니다. 그는 몹시 거칠고 고집스러웠습니다. 거에 무모할 정도로 독립적이었죠. 동의하지 않는 명령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계급의 책임을 지기 싫어 진급도 거부했죠. 오직 단독 작전의 자유만을 원했습니다. 지휘관들은 그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했죠. 그를 군법 회의에 넘겨야 할지 아니면 훈장을 수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우들은 그를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장교들이 결정하고 병사들이 목숨을 바치던 전쟁 속에서 메이저의 모든 결정은 전우들을 살려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했지만 자신의 목숨만을 걸었죠. 몽고메리 장군의 훈장을 거부한 그의 이야기는 전 부대에 퍼져나갔고 모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메이저는 명예나 인정을 위해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자신의 임무였기 때문이죠. 그저 누군가는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민간인이 보호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1945년 4월 23세의 메이저는 11개월 연속 전투를 견뎌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직접 참여했고 노르망디 전역을 누비며 싸웠습니다. 셀대 전투를 이겨냈고 지뢰에 다쳤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그를 지탱한 것은 강한 의지력과 머피,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더 깊은 집념이었습니다. 부대가 즈볼러 정찰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 메이저는 임무가 아닌 기회를 보았습니다. 정보 수집도 명령 복종도 아니었죠. 동이 트기 전 5만 명의 네덜란드 민간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몬트리올의 배관공이었고 혼자 다쳐가며 욕실 설비 일을 하던 그가 23세의 나이로 한 도시를 해방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14일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메이저와 아르세노는 즈볼러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중세 성문인 사센포르트를 통해 시내로 잠입했죠. 거리는 죽은 듯이 고요했고 광활한 어둠 속에는 이미 독일군 병사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자의 바싹부터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메이저는 스텐 기관단총 2자루와 수류탄 1다발을 쥐고 있었고 아르세노는 그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수개월간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웠기에 그들은 이미 서로의 목숨을 맡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는 갑작스럽게 닥쳐왔죠. 철도 근처의 독일군 진지에서 갑자기 기관총 난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혼란 속 아르세노는 실수로 소리를 냈고 위치가 발각되고 말죠. 독일군 총수가 총구를 조준하고 아르세노는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죠. 메이저 상사는 분노로 가득 차 독일군 진지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2명을 사살하죠. 나머지 독일군은 차를 타고 도망쳤고 도시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메이저 상사는 홀로 절친의 시신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돌아가서 아르세노의 사망 소식을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새벽의 포화가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건 군의 정석적인 답이었죠. 안전하고 확실한 길,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니면 홀로 임무를 계속할 것인가? 부상당한 몸으로 홀로 무장한 도시 전체와 맞설 것인가? 해가 뜨기까지는 약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메이저 상사는 몇 초 망설였을 뿐 절대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르세노는 이 도시를 구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절친의 희생이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완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세노가 없으니 일반적인 정찰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진지를 사수할 수도, 작전을 조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홀로 된 몸과 한 자루의 기관단 총뿐, 그리고 몇 개의 수류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상사는 진짜 유령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홀로 한 부대인 척 위장하여 독일군이 착각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캐나다군이 총공격을 시작했다고 말이죠. 혼란을 야기하고 공포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도망치도록 만들 생각이었죠. 그는 비온 뒤 젖어 미끄러운 즈볼러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졌고
그림자를 이용해 시내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일시적으로 등 뒤에 극심한 통증을 억눌러 주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오른쪽 눈은 서서히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첫 번째 목표를 포착합니다. 독일군 기관총 진지였죠. 총수는 무기를 지키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메이저 상사는 소리 없이 그들을 처리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곧바로 유용한 걸 찾아냈죠. 독일군 지프 한 대가 장교 숙소로 추정되는 곳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한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메이저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총구를 그의 머리에 겨누고 차량을 출발시키도록 강요했죠. 두 사람은 텅 빈 도심을 차를 몰고 질주했습니다. 메이저가 뒷좌석에 앉고 독일군 운전병이 운전하게 했죠. 차 앞에는 백기가 펄럭였습니다. 가는 길 내내 메이저는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독일군 진지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길거리에 보이는 독일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일부러 전장의 소리를 만들어낸 거죠. 폭발음과 총성, 혼란스러운 외침까지.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 이동했죠. 독일군은 반격을 조율할 틈도 없었고요. 독일군은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과 빗발치는 총성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백기가 꽂힌 군용차까지 목격했죠. 곧바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군이 이미 도시에 진입했고 총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즈볼러가 곧 함락될 것이라고요. 어둠 속에서 홀로 움직이는 메이저는 홀로 한 부대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1시, 메이저는 이미 즈볼러에서 1시간 동안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내 독일군 진지들은 연이어 캐나다군과 조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은 방어를 조직하려 했지만 보고되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선 폭발, 저기선 총성이 터지고 백기가 꽂힌 군용차가 떠돌아다니고 기차역 근처에선 소규모 무기 교전이 있었으며 시내 중심가에선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였죠. 독일군은 협동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저 강한 의지를 가진 프랑스계 캐나다 배관공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메이저는 정보에서 언급된 게슈타포 본부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일군이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메이저가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제각각이지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전체가 밤새도록 불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죠. 새벽 1시 30분경 메이저는 네덜란드 저항 조직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쩌면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현지의 지하 조직 책임자인 프리스를 만났습니다. 케이프스와 그의 부하 3명은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온 도시를 뒤덮은 전쟁의 불길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케이프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폭발음과 총성을 들었어요. 캐나다군이 온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혼자 남은 병사 1명이 온몸이 진흙과 피투성이가 된 채 우리에게 독일군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이 한 짓이라니요. 그 당시에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광기 어린 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그는 비정상적으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케이프스에게 독일군의 배치 상황을 물었습니다. 케이프스는 즉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독일군 주력은 도시 동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막 퇴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연합군의 대규모 병력이 압박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단지 시간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메이저는 즉시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사기가 불안정한 상태였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츠볼레를 죽을 힘을 다해 지키려던 것이 아니라 단지 퇴각을 엄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태서 충분한 혼란과 공포를 조성한다면 그들은 아마 도시를 완전히 버리고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음 몇 시간 동안 메이저는 독일군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군 진지에 나타나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이때쯤 그는 이미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모르핀 약효가 떨어지면서 등 부위의 극심한 통증이 견디기 힘들었고 남은 오른쪽 눈은 끊임없이 아파왔습니다. 24시간 동안 눈을 붙이지 못했고 거의 4시간 동안 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이프스와 저항 조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네덜란드 민간인들에게는 집에 머물라고 알렸고 도시 전역의 전략적 요지에 은밀하게 초소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전투에 참전할 수는 없었지만 정찰에서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저가 독일군 직결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새벽 3시 30분경 독일군 장교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즈볼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캐나다군 공세가 너무 거세다고 판단한 거죠. 전군의 동쪽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독일군 방어선으로 후퇴하라는 것이었죠. 독일군 병사들은 서로 앞다퉈 도망칩니다. 걸어서 혹은 차량으로 무기를 버리고 진지를 포기한 채요. 철수는 완전히 괴멸적인 도주로 변해버렸죠. 새벽 4시 마지막 독일군 부대가 즈볼러에서 철수합니다. 5년간 점령당했던 이 도시는 드디어 되찾았죠. 자유를 말이에요. 단 한 사람 덕분에 말도 안 되게 고집스러운 캐나다의 한 독단적인 병사, 이 도시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지친 메이저는 시청에서 카페스 및 저항 조직과 합류합니다. 네덜란드 시민들은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자신들이 들은 소식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도시가 겨우 한 명의 병사에 의해 해방되다니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메이저에게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르스노가 희생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저항 조직이 제공한 차량의 도움을 받아 그는 절친한 친구의 시신을 차에 싣습니다. 그는 연합군 방어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전황을 보고해야 했죠. 지휘관에게 포격 취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메이저는 백기를 꽂은 채 운전하며 캐나다 진지로 접근합니다. 경계하던 보초병들은 하마터면 발포할 뻔했죠. 메이저는 화가 나고 다급해져 위험을 무릅쓰고 차 위에 올라가 몸을 완전히 노출합니다. 새벽녘, 그는 마침내 지휘관을 만납니다. 이때 포병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포탄은 장전이 완료되었고 좌표 보정도 끝났죠. 발포까지는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는 독일군이 철수했고 도시가 해방되었으니 포격을 취소하라고 보고합니다. 지휘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봅니다. 불가능해. 너와 아르스노는 있을 수 없어. 아르스노는 희생됐다고. 메이저는 그의 말을 끊습니다. 제가 혼자서 즈볼레를 해방시켰습니다. 네덜란드 저항군이 이미 도시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5만 명의 민간인이 무사합니다. 대부대가 진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포격은 필요 없습니다. 지휘부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장교들은 논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메이저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고 누군가는 그가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정찰 임무를 포기하고 멋대로 전투를 벌인 죄로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장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찰대를 보내 메이저의 보고를 확인하라. 만약 사실이라면 계획대로 도시에 진입하고 만약 거짓말이거나 독일군이 아직 도시에 있다면 메이저는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순찰대가 도시에 진입한 후 본 것은 메이저가 묘사한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이미 해방되어 있었고 독일군 장비가 곳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민간인들은 환호하며 축하했습니다. 저항 조직이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 과정에서 단 한 발의 총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945년 4월 14일 이른 아침, 캐나다 왕립 22연대가 즈볼레로 진군했습니다. 격렬한 전투를 예상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길가를 따라 줄지어 선 네덜란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끊임없이 꽃을 뿌렸습니다. 5만 명의 민간인은 포격과 학살을 면했고 유서 깊은 고대 도시는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몬트리올 출신 배관공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굴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불과 몇 시간 만에 메이저의 불가능했던 밤은 증명되었습니다. 4월 14일 하루 종일 캐나다 순찰대는 질서정연하게 즈볼레에 진주했습니다. 정보 요원들은 네덜란드 저항 조직원들을 면담했고 독일군 장비 진지를 확인했으며 시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45년 4월 14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한 캐나다 병사가 홀로 게릴라전을 펼쳤고 그 전술의 정교함은 약 200명에서 400명에 달하는 독일군 주둔 병력을 이 전략적 요충지를 포기하고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립 22연대 연대장 폴 마티유 충효, 즈볼러에 발을 들여놓자 온 마음이 충격에 휩싸였다. 건물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고 민간인들은 무사했으며 기반시설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포격으로 파괴되었을 이 모든 것들이 한 일병에 의해 지켜졌다. 그는 공공연히 명령을 어겼지만 문자 그대로 명령의 핵심 의도에 어긋났다. 모든 군사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기적을 이루어냈다. 마토는 딜레머에 빠졌다. 엄밀히 말해 재량권은 없었다.
독단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지원 없이 홀로 적과 맞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다른 상황이었다면 군사 재판의 사유가 될 만했다. 하지만 결과는 눈앞에 명확했고 무시할 수 없었다. 5만 명의 네덜란드 민간인이 구출되었고 고대 도시는 보존되었다. 아르세노 하사를 제외하고는 연합군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 독일군은 철수 시 어떤 파괴 행위도 하지 않았다. 주요 교통 요충지는 연합군의 손에 넘어갔다. 마토는 결국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메이저에게 우수근 무훈장을 수여했다. 영연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용맹 훈장으로 오직 전장의 포화 속에서 뛰어난 용맹을 보인 병사에게만 수여된다. 1945년 5월 20일 공식 표창장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네덜란드 국민을 최대한 구출하기 위해 적군의 진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정찰병 일병 리오 메이저와 하사 윌프리드 아르세노는 자원하여 도시에 진입했다. 지하 조직과 연락하여 핵심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도시 진입로에는 독일군 바리케이드 소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하사는 노출되어 전사했다. 메이저 일병은 독일군 2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적들을 격퇴했다. 전우를 잃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홀로 6시간 동안 순찰하며 지하 조직과 연락하고 네덜란드 민간인 순찰대를 조직했다. 내부의 다급한 상황 속에서 독일군 주둔군은 절망에 빠졌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적군의 붕괴를 가속화하기 위해 메이저 일병은 게슈타포 본부의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1945년 4월 14일 새벽 4시 이 용감한 병사는 네덜란드 저항 조직과 함께 여러 전략적 항구 초소에 배치되었고 이후 운하를 따라 주둔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온몸이 흠뻑 젖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전사한 하사의 시신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독일군이 그날 밤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매우 단편적입니다. 당시 국방군 기록은 불완전했고 대부분 철수 중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보 요원들이 독일군 포로들을 신문하면서 그들의 판단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주력 부대와 마주쳤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병력은 최소 중대급 규모에 달한다고 보았죠. 빗발치는 총성, 사방에서 터지는 폭발, 그리고 협력하는 듯 보이는 공격들은 모두 전문 군대의 지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겨우 한 사람에게 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부분의 포로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한 포로 수용소의 독일군 장교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 사람일 리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내내 수류탄 폭발음을 들었고 여러 곳에서 기관총이 난사되었으며 병사들을 태운 군용차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최소한 중대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비할 바 없이 굳건한 의지를 가진 한 캐나다 병사가 굳게 믿었습니다. 5만 명의 민간인 생명이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즈볼러의 네덜란드 주민들에게 1945년 4월 14일은 그들의 해방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괴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격과 폭격, 그리고 다른 전쟁에 휩쓸린 네덜란드 도시들처럼 집집마다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보니 독일군은 이미 도망쳤고 해적처럼 생긴 낯선 프랑스계, 캐나다 병사가 그들에게 자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메이저와 아르스노에게 길을 알려준 농부 핸드릭 판 휴르나가 나중에 썼습니다. 그날 밤 메이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그와 그의 친구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메이저가 홀로 우리 도시를 해방시켰다는 것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당시 14살이던 네덜란드 시민 얀 잔데는 회상합니다. 1945년 4월 14일 제가 만난 첫 번째 캐나다 군인은 바로 레오 메이저였어요. 그는 안대를 하고 있었죠. 너무나 지쳐 보였지만 웃으면서 당신들은 자유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5년간의 나치 독재 이후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이 해방의 전략적 영향은 즈볼러 자체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시를 해방하자. 그것은 네덜란드에서 캐나다군의 진격 속도가 완전히 빨라졌어요. 도로망은 온전했고 다리도 손상되지 않았죠. 이미 계속 패퇴하고 있던 독일군은 소식을 듣자마자 캐나다군이 싸우지 않고 도시를 해방했다는 소식에 사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불과 며칠 만에 다른 네덜란드 도시들이 잇따라 캐나다군에 항복했어요. 저항은 미미했죠. 네덜란드 내의 독일군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1945년 5월 5일 즈볼러 해방 후 채 3주도 되지 않아 네덜란드 내 독일군은 무조건 항복했어요. 군사, 역사학자들은 나중에 메이저의 볼러 작전을 특별히 분석했어요. 윌프리드 로리의 대학 교수 테리 코프는 메이저 일병의 위협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시가전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도시 하나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주둔군을 퇴각시킬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는 해냈죠. 그 답은 군사 원칙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심리학에 있었죠. 당시 즈볼러의 독일군은 이미 사기가 붕괴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전쟁이 이미 패배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메이저는 이러한 심리를 정확히 이용했어요. 기동성, 기습 공격, 그리고 지속적인 공세로 대군이 압박해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다른 상황이었다면, 독일군이 결사항전을 결심했다면 그는 1시간 안에 희생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전술적 재능과 전략적 통찰력은 극히 드뭅니다. 이 작전의 대가는 캐나다 병사 1명의 희생. 독일군은 야간에 약 4명에서 8명 전사했습니다. 네덜란드 민간인 사망자는 공명이었죠. 고대 도시 즈볼러는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고요. 그리고 발사되지 못했던 포격은 본래 도시 안에 약 1200발의 포탄을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역사적 건물의 40%에서 60%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945년 5월 전쟁이 끝난 후 레오 메이저는 몬트리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 배관공으로 일했죠. 1951년 그는 폴린드 케르셀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명의 아이가 있었고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누가 안대를 물어보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메이저는 다시 입대했습니다. 로열 22연대에 합류했죠. 정찰 저격병으로 복구했습니다. 1951년 11월 355고지라는 곳에서 작은 지브롤터라는 별명을 가진 전장에서 메이저는 18명의 병사를 이끌고 3일 동안 진지를 지켰습니다. 약 1만 4천 명의 병사들의 공격에 맞서 적과 아군의 병력 차이는 거의 1000배에 달했습니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와 정교한 전술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수훈 훈장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영연방에서는 단 3명뿐인 2차례 수훈 훈장을 받은 두 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병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박격포 지원 장교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메이저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포격 사거리가 너무 멀다고 불평하며 좀 더 가까이 대달라고 요구했죠. 결국 포탄이 너무 가까운 곳에 떨어져서 제가 무전으로 그의 말을 들을 때 포탄이 폭발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메이저는 전역하고 몬트리올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안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죠. 그는 늘 손사래를 쳤죠. 저는 단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즈볼러의 네덜란드 주민들은 그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4월 14일이면 그곳에서는 해방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메이저를 초청했습니다. 2005년 84세의 메이저는 즈볼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방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명예 시민 칭호를 수여받았죠. 하나의 거리가 그의 이름을 따 리오 메이저 거리로 명명되었고요. 그가 즈볼러 거리를 거닐자 1945년 해방을 직접 겪었던 네덜란드 노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자녀와 손주들을 그 앞에 데려와 말했어요. 이분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우리 도시가 보존될 수 있었다고요. 메이저는 이런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거듭 되풀이했죠. 저는 단지 본분을 다한 군인일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윌리 아르세노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2008년 10월 12일 리오 메이저가 서거했습니다. 향년 87세였습니다. 케벡 콜레르 캡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57년을 함께한 아내와 4명의 자녀, 5명의 손주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2020년 캐나다 우정국은 기념 우표를 발행했어요. 메이저의 공적에 경의를 표하며 말이죠. 우표 속에 그는 안대를 착용하고 외팔이 유령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했죠. 현재 즈볼러에는 영구 전시관이 설치되어
도시 해방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학생들의 역사 수업에는 리오 메이저에 대한 장이 있고요. 캐나다 군 장교들은 그의 즈볼러 작전을 비대칭 전투이자 심리전의 고전적인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메이저가 행동으로 남긴 교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관학교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력이 아니라 바로 거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생명을 구한 사람. 몬트리올의 한 배관공이 말이죠. 23살의 그는 홀로 상처 입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홀몸으로 5만 명의 도시를 해방시켰죠. 그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이 본분은 다음을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충분한 용기와 굳은 의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레오 메이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5만 명의 네덜란드 시민들이 그렇게 말했고 역사 또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먼지 속에 묻혀있던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서류 더미 속에서 익힌 이야기들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국에서인가요? 영국, 캐나다, 아니면 호주에서인가요? 저희 독자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소중한 기억들을 지키는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알려주세요. 집에 계신 어르신들의 참전 이야기도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이야기가 역사의 먼지 속에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웅들은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으며 당신은 그 기억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